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재료 강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내용도 사실은 뭐 이렇게 처음에 배우시기엔 쉽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이제 단순히 이제 슬라이드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판서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키가 되는 부분들을 요약하는 영상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제 그 키가 되는 부분 좀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보시고 지금까지 좀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들도 좀 더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같이 이 강의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속, 그다음에 뭐 재료 관련해가지고 우리 기계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료를 봤을 때 이 재료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재료에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어떤 것도 알 수가 없겠죠. 재료를 가지고 이 재료에 대해서 못살게 굴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외부에서 힘을 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외력을 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가하게 됐을 때 재료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재료 강도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 강도학에서 재료 강도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것들은 외력이 가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재료가 어떻게 버티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력이 가해진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재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재료를 하나 여기에다가 그려보게 되겠습니다. 재료죠. 재료라고 이제 얘가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지금 묶고 있는데 얘를 가지고 조금 이제 괴롭게 만드는 상황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원래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다른 경우에는 또 다시 압축을 시켜 눌러주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눌러주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눌러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뀔까요? 돌을 이렇게 묶고 있었는데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바로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똑같은 애인데 이 친구를 여기서도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얘 묶고 있는데 이 친구를 이쪽으로 밀고 이쪽으로 밀고 이쪽으로 밀고 이쪽으로 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뀔까요? 얼굴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단이라는 거죠. 추가로 여기 한 가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베어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홀이 뚫려 있을 때 이 강도를 보는 것이 되겠고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이 중점적,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정적으로 이야기해도 정적이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상태의 시험 평가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시 예쁘게 하려면 여기 같이 나타내는 것보다는 여기도 똑같이 스마일은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되는 게 전체적인 그림이 되겠죠.
요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인장과 압축은 서로 방향이 같은데 여기서 우리 작용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는 방향은 요 면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즉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육면체를 그려보게 되면요. 자, 요 면에 대해서 얘가 늘어나는 것을 보겠다. 압축이라는 것도 똑같이 요 면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을 보겠다. 그래서 이 작용하는 면과 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인장과 압축은 서로 수직하는 관계가 되겠고요. 전단의 경우는 보시겠습니다. 전단의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에를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했을 때 묘면이거든요. 전단의 경우는 그래서 수평합니다. 그래서 인장, 압축, 전단을 서로 다 다르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인장이라는 것에서 압축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주어진 힘을 뭐라고 하느냐? 힘을 우리가 하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힘 자체를 우리가 force, 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면을 뭐라고 해요? 면을 우리가 단면이죠. 하중과 단면이죠. 그래서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바로 응력이라고 합니다. 이 값을 우리가 시그마를 쓰고 있죠. 하중은 F라는 값을 쓰고 단면적은 주로 A라는 값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전단에서는 똑같은데요. 여기서도 단면적은 A, 그 다음에 하중은 F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향이 다르긴 하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도 F고 그 다음에 A가 되겠는데 전단력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 타우라는 수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장, 압축, 전단, 베어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건 아까 우리가 인장, 압축, 전단, 베어링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래서 인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인장 시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편.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늘리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아까 우리 응력에 대해서 하나 배웠는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변형률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변형률이라는 부분은 자,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있는 이 전체 길이를 우리가 한번 잡아볼까요? 이거를 우리가 10mm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자, 근데 이 친구를 우리가 늘려뜨렸더니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나? 이렇게 됐더니 이 친구의 길이가 12mm가 됐다 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길이 최종 길이 빼기 원래 길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계산이죠. 최종 길이가 12, 원래 길이가 10, 원래 길이 10, 0.2m. 단위는 없습니다. 근데 단위를 만들고 싶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20%가 됩니다. 그래서 변형률은 0.2 또는 20%. 단위가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밀리미터 다 없어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변형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응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중에서 단면적을 나눈 값이 되겠죠. 하중을 줘보겠습니다. 이 친구에게. 하중을 줘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10N이라는 하중을 주겠습니다. 그럼 단면적. 요 A 값은 뭐 5 제곱 밀리미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응력은 하중 10N, 단면적 5 제곱 밀리미터, 그러면 2 N per 제곱 밀리미터. 너무 낮은 값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면적에서 중요한 것은 약간 좀 재밌는 것, 이걸 예를 들면은 이런 봉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봉의 반지름을 재는 것이 직관적일까요? 지름을 재는 것이 직관적일까요? 지름을 재는 것이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직경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 D로 표시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단면적을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 D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단면적 A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단면적 A, D가 2분의 D가 뭡니까? 반지름이죠.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R이 2분의 D니까 4분의 D 제곱. 4분의 파이 D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여기에서 만약에 A를 주지 않고 D를 줘보겠습니다. D가 뭐 2mm다. D가 2mm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공식에 넣어주게 되면은요. 그래서 뭐 파입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뭐 계산하면 나오겠죠. 계산하면 3점 뭐 대충 뭐 3점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응력과 변형률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칠판을 지우고 또 아니면 뭐 끊지 않고 계속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장 시편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개념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응력이라는 개념과 그다음 변형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응력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중과 단면적, 변형률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 늘어난 길이, 원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편을 만들 때는 그 두 가지 관점에만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만들었습니다. 참 쉽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직경을 알면 단면적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단면적이 구해집니다. 그죠? 그럼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장치를 통해서 하중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응력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거죠. 자, 왜냐? 자, 실제로 이걸 늘어뜨려야 되는데 이걸 잡고 늘어뜨려야 돼요. 자,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늘어뜨리면 되겠죠. 이렇게 딱 붙입니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얘를 잡아서 늘리면 변형률이 바로 계산되겠죠. 초기 길이가 바로 이게 L0고 늘어난 길이가 델타 L이라고 했을 때 그 변형률은 입실론이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LF-L0 그 다음에 L0 LF는 파이널, 최종 길이죠. 결국에 이거는 L0분의 델타 L이거든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편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시편을 만들어지려면은 이 부분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험하는 동안 절대로 이 부분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어차피 안 된다. 그럼 얘를 잡아보겠습니다. 뭘로 잡느냐? 뭐 이런 식의 걸로 잡아서 당기면 되겠죠. 잡아서 당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은 잡혔잖아요. 그죠? 잡힌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잡혀있어요. 그럼 L0가 뭐가 됩니까? 요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요 잡혀있는 게 여기가 기준이 정확하게 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죠.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한된 것은 시편의 모양이 이러한 단순한 원통의 모양이나 뭐 이런 단순히 이 너비가 변하지 않는 모양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단면적을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제시한 모양이 바로 여기서 이제 강아지라고 믿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주면은 엄청 좋아. 엄청 어떻게 좋아하는가? 좋아할 때 이제 얘가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게 맛있게 먹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개의 개뼈다귀 모양이라고 노그본. 요 형태가 되면 좋은 게 뭐냐? 요 부분을 잡아주는 거죠. 개뼈다귀에서 요 부분을 잡아주면 어차피 여기는 된 거고, 여기에서 특정 구간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늘어난 것을 보겠다라고 L0를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장시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노그본 쉐입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 잡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잡는 부분이니까 그립. 핀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게이지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표점거리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여기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표시된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표점 거리 사이가 바로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요걸 표기 길이 L0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장시편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도구본 쉐입이라고 하고,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판의 형태, 이런 판의 형태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형태도 있냐면은 봉의 형태. 이런 형태도 존재합니다. 둘 중에 시편이 괜찮다면은 요 케이스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봉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모양에 대한 영향이, 형상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는데, 판상은 아무래도 여기 뭐 코너도 있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봉상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최근에 개발된 소재들은 대부분 얇은 박판 형태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판상을 만드는 것이지, 만약 시편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봉상을 만드는 것이 이제 형상학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꽉 잡아주게 되는데, 꽉 잡아주는 걸로 부족한 경우에는 여기에 뭐 코를 뚫어가지고 핀을 걸어 놓기도 합니다. 핀을 이제 걸어가지고 더 고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그립 영역을 꽉 잡아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익스텐소미터, 연신율계 같은 걸 달아놨습니다. 여기 달아가지고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도 이제 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인장시편은 이제 저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응력 변형 인장시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안녕하십니까. 금속을 사랑하는, 메탈을 사랑하는 메탈 러버 여러분, 성유경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응력 변형률 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응력 변형률 칠판이 움직입니다. 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Y축이 응력입니다. X축이 변형률입니다. 자, 처음에 그래프가 우리 C편을 잡아 당길 겁니다. 그럼 C편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아까 처음에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얘를 가지고 얘를 잡아 당길 겁니다. 잡아 당기면 늘어나요. 근데 이게 늘어나는 게 처음에 어느 정도 동안은 늘어났다가도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는 탄성 영역이죠. 탄성 영역에서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선형 탄성 구간이라고 하는 거죠. 선형 탄성 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소재가 미안, 항복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복점을 지나게 되면은 소재의 강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 어딘가를 여기서 이 부분 어딘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항복점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강도를 항복 강도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강도. 이때의 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때를 인장 강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재밌는 사실은 탄성 구간에서는 이 C편이 여기까지 제가 많이 잡았다고 했어요. C편. 그래서 힘을 제거한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대로 탄성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잡아당겨도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럼 소성 변형 한번 줘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어떠한 지점에서 응력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내려갈까요? 이렇게 내려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탄성 구간만큼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이 노란색 선이 되겠습니다. 네, 빨간색 선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만큼이 어떤 만큼인가? 소성 변형되는 구간이죠. 그럼 실제로 요만큼은 뭐가 되겠습니까? 탄성 회복됩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그럼 연신율은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failure, 파단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탄성에 의해서 늘어난 만큼은 어차피 힘을 제거하면 돌아가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소성 변형량만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내려야 됩니다. 저것과 평행하게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때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우리가 연신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근데 이게 뭐 전체 연신율이기 때문에 뭐 총 연신율이라는 토탈 엘롱게이션이라는 총이라는 말을 앞에 갖다 붙이기. 자, 그러면 일단 인장 곡선에서 대략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럼 아까 제가 항복점이 어느 이 부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다시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점인지 뭐 알 수가 없죠. 어딘지 어디서부터 항복이 일어났느냐. 자, 항복의 정의가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완전히 직선이기까지만 한 영역, 직선이기까지만 한 이러한 영역이 바로 항복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 꺾이는 부분부터는 소성 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A. 그러니까 직선과 곡선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이 아닌 순간부터 무조건 소성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늘려봤더니 여기에서 요쯤 와서 B쯤에 와서 실험을 했는데도 다시 그대로 이 선을 따라 내려가더라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탄성의 정의가 꼭 선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선형이라는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선형만이 탄성은 아닙니다. 탄성이라는 것은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 모습대로 그대로 돌아가니까 A로 잡으면은 그 너무 항복 강도를 보수적으로 잡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잡기는 어렵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위치로 어디까지 돌아가? 그럼 B에서 돌아가더라.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여기서도 돌아가더라. 여기서 뭐 C가 되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뭐 안 돌아가더라. 이런 식으로 실험을 많이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어느 세월에 이 실험을 다 하고 있느냐? 라는 거죠. 실험을 다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공학적인 접근, 엔지니어링적인 접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커브 자체가 우리가 아까 여기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등침이라는 거. 그 영어로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Engineering Stress Strain Curve라고 합니다. 중요한 말은 여기서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학적인 접근이다. 공학적인 접근에서 중요한 것들은 경제성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거 언제 그거 다 실험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하기 시작하죠. 약속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자, 이 부분에서 (0.2%까지 가.
0.2%를 간 다음에 여기에서 선으로 끌려서 그때 만나는 점을 우리가 항복 강도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요때 요 값이 뭐가 되느냐? 바로 항복 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0.2% 오프셋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항복 강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온 개념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응력 변형률이니까 응력은 시그마, 변형률은 입실론 또는 E 써도 됩니다.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재밌는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빨간색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과 노란색을 보겠습니다. 빨간색 케이스와 노란색 케이스에서 빨간색의 항복 강도는 두 개 중에 뭐가 더 높을까요? 빨간색이 항복 강도가 높죠. 제가 뭐 그림은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그 인장 강도는 거의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장 강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자, 그러면 항복 강도만 더 높고, 항복 강도 높고 인장 강도 높습니다.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 인장 강도 비슷합니다. 노란색은 항복 강도는 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호선 변형을 하는 만큼은 얼마만큼이냐 보면은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은 항복 점에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는 다 변형을 할 수 있는, 변형이 가능한 기준이 요거였다면, 그죠? 빨간색은 어떻습니까? 그 구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 차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항복 강도를 인장 강도로 나눈 값이 뭔가 의미는 있겠다. 두 가지를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겠다. 라는 개념이 우리가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 게 바로 항복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항복비라는 개념은 항복 강도를 인장 강도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항복비가 높은 것은 뭐고 낮은 것은 뭘까? 자, 항복비가 높다라고 하려면은 항복 강도가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은 뭡니까? 고항복. 그 다음에 노란색은 뭡니까? 저항복비죠. 자, 두 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고항복비 케이스는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것부터 안 되는 그런 구조 재료는 이게 좋겠죠, 그죠?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것부터는 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막아야 된다라는 재료는 다 고항복비 재료가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발생했다. 해일이 발생했다. 그럴 때는 어떤 애가 좋습니까? 많이 변형되어도 파괴가 되지 않는 애가 좋죠. 그럴 때는 저항복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변형에 대해서 많이 변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항복비를 다시 이야기하면 얘는 고변형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항복 강도 높고 인장 강도 높으니까 무조건 이것만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게 뭐 나쁘진 않은데 괜찮은데 이러한 케이스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복비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항복비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것과 연계되는 또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바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뭐 0.2% 오프셋 하라고 있습니다. 시킨 대로 0.2% 오프셋 여기가 그러면은 항복 강도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데가 여기가 인장 강도죠. 근데 우리가 지금 Y축만 계속 활용했잖아요. 그죠? X축을 단 한 번도 활용 안 했습니다. 지금. X축의 의미가 있냐 없냐? 의미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의 의미를 가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총 연심률은 자, 여기서 끝나니까 자, 총 연심률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 전체 이까지가 총 연심률이 되겠죠. 총 연심률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구간 이후는 자, 인장 강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요 전까지는 아까 제가 시편을 그려드렸던 것처럼 뭐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모래주 시편이 있다 하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원래 모양은 계속 유지하면서 늘어납니다. 즉 우리가 이 가운데 네모만 보게 되면은 이 네모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는 요런 네모였던 것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긴 네모가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넘어가게 되면은 넘어가는 순간 이 긴 네모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룩한 부분이 생기더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네킹이라고 합니다. 네킹. 옥처럼 생겼죠. 자, 네킹이 왜 발생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얘가 더 이상 그 균일하게 변하는 것으로 버틸 수 없는 거죠. 이제 국부적 응력 집중. 네킹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킹이 발생하는 것부터는 또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구조물들이 있겠죠. 네킹이 발생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뒤에 이만큼이 긴 게 달랑달랑 매달려가지고 긴 게 의미가 없는 구조물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설계공학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총연심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나는 그 뒤는 의미 없어. 나는 앞에만 쓸 거야. 요 구간만 쓰겠죠. 그 사람들. 그죠? 뒤는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로 균, 일, 연, 신, 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또 들어갔죠. 균일, 연, 신.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컨셉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이 항복 강도, 항복비, 균일, 인장 강도 총 연심률, 항복비, 균일 연심률 이 개념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복비랑 균일 연심률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항복비가 높을수록 대부분 균일 연심률은 낮고, 그 다음 항복비가 낮을수록 균일 연심률은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시면은 항복비가 만약에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항복비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 오히려 균일 연심률이 짧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항복비가 낮아질수록 균일 연심률이 길어질 가능성이 많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장 그래프들을 이제 그리는 것들을 이제 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과제를 내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엑셀 파일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엑셀 파일을 그 엑셀 파일 토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자기가 아는 수준 내에서 최대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값들을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유경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탄성 변형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인장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배웠는데요. 오늘 이제 소성 변형에 대해서까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장 그래프를 그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스트레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구간을 두 가지로만 나눠보겠습니다. 이 직선적인 구간을 우리가 여기서는 탄성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곡선으로 이렇게 가는 구간을 우리가 소성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탄성 구간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외력을 제거하여도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원자 상태로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면은 원래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잘 놓여 있다가 이 원자에게 외력을 가했을 때 이 원자들이 살짝 이렇게 떨어지지만 살짝 이렇게 떨어졌지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외력을 제거한 이후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탄성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일라스틱이라고 하죠. 자, 근데 소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렇게 원자가 있을 때 소성 변형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되고 다시는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소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는 이 소성 변형된, 그래서 원래 상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소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플라스틱에서 잘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떠한 면을 따라서 간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미끄러진 면, 그래서 우리가 슬립면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전단면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슬립면이니까 슬립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방향을 따라서 이 끊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전단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전단면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두 면이 서로 다시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끊어졌던 것이 다시 결합하는 것이 에너지적으로는 당연히 그냥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끊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단면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성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탄성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래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구간 자체가 우리가 바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형 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식적으로 나타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 y축이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는 여기에서 영스 모듈러스 그다음에 입실론 이 E라고 라지 E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뭐 탄성 계수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뭐 일라스틱 모듈러스 그 다음에 이 0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스 모듈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탄성계수 0의 개수라고도 이야기하는 게 이게 바로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은 이 y는 ax와 같은 그래프처럼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 선형탄성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형탄성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가다가 자, 이 구간에서 외력을 제거하게 되면 이 상태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은 이제 소성 변형이 돼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요만큼은 탄성 회복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소성 변형량. 요만큼은 이제 탄성 회복량이 되겠습니다. 뭐 이 비율적으로 따지게 되면 탄성 회복률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상태로 바로 돌아가게 되지만 이 소성 변형에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이 전단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볼 것은 우리가 이 소성 변형에서의 이 부분 다시 이제 그림을 깔끔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탄성 회복, 소성 변형 말고 다시 그래프를 처음 다시 그리는 게 낫겠죠. 처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요 구간이 탄성이고 요 구간은 이제 소성이라고 하는데, 탄성에서는 우리가 이 식을 써가지고 이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라는 식을 써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소성에서는 요 곡선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응력, 진변형률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그래프 자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공칭, 응력, 변형률 옥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공칭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공칭이라는 말은 바로 엔지니어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공학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라는 개념이 되겠는데, 자,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시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분장 시편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인장 시편 그렸을 때 이걸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탄성 영역에서는 어쨌든 늘어나긴 한다 하더라도 이 모양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 구간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균일 연신 구간이기 때문에 이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뭐 여기서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한다면은 이 직사각형 모양이, 자, 여기에서는 요 정도 직사각형 모양이었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길어지는 형태가 되겠고, 이쪽으로 가면은 더 길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얇아지고 더 길어지겠죠. 그죠? 조금 더 과장을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차이가 놀라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럼 더 넓어지고 길어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점점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요 포인트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인장 강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인장 강도가 있는데 이 이후에는 인장 강도 이후에는 대부분 이 그래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두 가지 영역을 한번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앞쪽 부분을 뒤쪽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나누느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앞쪽 부분을 이제 균일 연신 구간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뒤쪽 부분은 네킹 후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킹 후 구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사각형들 이런 식으로 사각형 모양, 직사각형 모양을 그대로 유지했다. 즉 이렇게 균일하게 직사각형 모양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다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다시 그린다면은 좀 늘어나긴 했지만 좀 길쭉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 모양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길어졌겠죠, 실제 그림보다. 자, 근데 이 이후의 구간에서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이후의 구간에서는 자, 직사각형을 이제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이 직사각형의 어떤 내부의 안쪽 부분이 약간 홀쭉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네킹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확대를 해보면은 시편 자체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시편 자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홀쭉해진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네킹, 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목을 영어로 넥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킹이라고 합니다. 자, 네킹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가정했던 것은 이 모양 자체가 우리가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줄어든 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폭이 줄어든 만큼 길이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예상을 충분히 했던 구간이 되겠는데 이 네킹이 발생한, 자, 그럼 인장 강도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네킹이 시작하는 점입니다. 네킹이 시작하는 점. 네킹이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자, 여기에서 이 스트레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트레스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느냐? 원래 우리가 계산했던 이 사각형을 봤을 때 이 사각형의 단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 단면적을 A0라고 하겠습니다. A0라는 초기 단면적. 그래서 이 사각형의 단면적을 A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면적 A0인데 이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이 A0라는 값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예 이제 단면적에 해당하는 값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시편을 봤을 때 완전히 이런 식으로 네킹이 발생해가지고, 그죠? 이 국부적으로 네킹이 발생해가지고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완전히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파단이라고 합니다. 파단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면적이 사실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자, 스트레스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줬냐라고 하면은 이 시그마라고 하는 스트레스 값은 하중, 우리가 force라고 하죠. F를 A0로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레인 커브에서의 스트레스 값이 된, 엔지니어링이니까 E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느냐? 실제는 true라는 거죠. T를 쓰겠습니다. T를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 A 값이 있는데 요 A 값은 변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거죠. 이 A 값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이 A0로 해서 이 계산했던 것과 여기서 맞지 않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인장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이 구간에서 자, 요까지 무조건 하등이 발생한 것을 무조건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등이 발생한 것을 확실히 가공 경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겠고 이 이후로부터는 가공 경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도. 왜냐하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게 공칭, 즉 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서 진짜로 증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하는 용어 찐이죠, 찐. 그래서 이건 진, 이게 true라는 거죠. 그래서 true.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경화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이후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의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앞쪽에서의 추세를 알면 이 뒤쪽에서는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 앞쪽에서 한번 Q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앞쪽에서 인장 강도 앞쪽에서. 자, 이 인장 강도 앞쪽에서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 있던 이 네모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점점 길어지죠, 그렇죠? 저 네모가 점점 길어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 네모가 점점 길어질 때 우리가 이 네모, 제가 네모라고 했지만 실제로 3차원이죠, 실제로는. 자, 그래서 이 단면적을 우리가 A, 처음은 A0,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우리가 L0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변하니까 얘들을 나중에 되는 애들을 요 길이를 이제 L, 그 다음 요 길이를 A 이런 식으로 여기 길이가 아니라 단면적.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겠죠, 3차원적으로. 자, 그래서 단면적 A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부피가 일정해야 되죠. 부피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은 무엇이냐? A0, L0는 뭐랑 같습니까? A0, L0는 AL과 같습니다. 그죠? A0, L0는 AL과 같죠. 부피가 일정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A라는 값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A라는 값을 모르죠. 우리가 측정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걸 다시 나타내게 되면 A라는 값은 뭐가 됩니까? A라는 값은 A0에다가 L분의 L0 이런 값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값을 우리가 여기에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요 A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true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 값을 구해주게 되면 집어넣어주면 A0분의 F2가 되겠고, 그럼 집어넣으면은 이게 뒤집어지겠죠. 그렇죠? 분모에 넣었으니까 L0분의 L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L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최종에서의 이 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최종 길이. 자,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옮겨 쓰겠습니다. 자, A는 A0에다가 L분의 L0 이렇게 옮겨 쓰고 공간이 없어서 자, 이 상황에서 이 식을 이제 우리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A0분의 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요 위에서 봤죠. 위에서 우리가 이 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쟤는 이 부분은 시그마 E, 공칭력의 스트레스 값이 되겠습니다. 자, L0분의 L은 뭐냐? L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L0에다가 델타 L을 더한 값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L0에다가 L0 플러스 델타 L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우리가 이 L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L0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바로 L인데 요 차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 차이가 바로 델타 L이 되겠죠. 그죠? 델타 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것은 L0에다가 델타 L을 더한 값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변형률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형률. 변형률, 우리가 배웠던 이 변형률이라는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개념. 이 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변형률, 입실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L분의 델타 L이죠. 그죠? 그럼 맨 처음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L0분, 죄송합니다. L0분이 헷갈리겠죠. L0분의 델타 L이죠. 자, 그래서 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원래 길이에서, 즉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만큼이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어난 만큼에서 원래 길이를 나눠준 값이 이 연심률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시그마의 2에다가 바로 이거 1 더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값이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씩 어떤 분들은 이게 표현하기가 true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 입실론 값을 아예 뭐라고 씁니까? 아예 2라고 쓰고 있습니다. 편하게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선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조 개념을 쓰게 된다면 이 입실론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뭐를 쓰면 되겠습니까? 2라는 값을 쓰면 되겠죠. 그죠?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표기의 문제지 뭐 어떤 걸 써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트루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인에 대한 트루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진행을 했습니다. 트루 스트레스를 우리가 구하려면 시그마 t라는 값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유효한가? 자, 당연히 여기에서 탄성 구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외해야 되죠. 탄성에서의 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인장 강도 이후에는 이 식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맞지 않죠. 왜 안 맞겠습니까? 지금 가정이 뭡니까? 이 직육면체 또는 직사각형 모양, 이 모양을 계속 유지한다는 가정을 하고 이 식을 접근한 건데, 자, 이 인장 강도 이후에는 뭐가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네킹이 발생해서 이 모양이 유지되지가 않죠.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식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구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구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 이후에는 사실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포인트만 알 수 있습니다. 한 포인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실험을 실제로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걸려있는 스트레스와 그다음 스트레인 값을 측정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한 포인트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간값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까지만 딱 계산한 다음에 요것을 쭉 연결시켜주면 이게 바로 진응력 변형률 곡선이 되는 겁니다. 진응력 변형 곡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 스트레스 진응력 변형률 곡선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실 것은 지금은 스트레스 값만 했는데 이 스트레인 값을 하는 방법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